25년이었다. 같은 사람과 밥을 먹고, 같은 사람과 이불을 덮고, 같은 사람과 늙어간 시간. 그 시간은 믿음이었다. 그리고 가족이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의 와이셔츠 주머니 속에서 떨어진 하얀 영수증 하나. 한참을 바라보다 나는 직감했다. 이건 내가 모르는 시간이다. 아쿠아리움 2인 입장권. 시간 평일 오후 3시. 이름 없는 카페에서 결제된 따뜻한 허브티 2잔. 내가 알던 그 사람은 매일 일하러 간다던 사람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퇴근을 몰래 따라 나섰다. 바닷가 근처 조용한 골목 끝 작은 식당.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등장한 그녀.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얼굴은 익숙한 듯 낯설었다.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여자는 바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결혼 전 나는 유치원 교사였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생일날이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하곤 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직업이 있었고 하루하루가 분주했지만 빛이 났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나는 일을 내려왔다. 남편의 뜻이기도 했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집안의 분위기도 강했다. 그렇게 나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더 이상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엄마와 며느리 그리고 아내라는 호칭만 남았다. 지난 날이 후회되던 순간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이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다. 그녀의 이름은 정선이.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내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줬고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온 사람이었다. 그런 선이가 왜 언제부터였는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선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밥 한 끼 하자. 선이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좋아 오랜만이네. 라고 답했다. 다음 날 나는 모르는 척 선이와 밥을 먹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오빠는 잘 지내지? 요새 살 빠진 것 같더라. 그 순간 나는 웃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했다. 이건 끝까지 가보겠다고. 나는 결국 직접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조용히 뒤따랐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그가 빠져나오길 기다렸고 멀찍이 떨어져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손엔 휴대폰이 있었지만 나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냥 눈으로 담고 싶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했다. 언젠가부터 그는 칼 같던 귀가 시간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늘 뒤집어 두었다.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는 줄고 나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가 울리면 욕실로 들어가 받기 일쑤였다. 한밤중에 샤워를 2번 하는 날도 있었고 속옷 서랍이 바뀐 적도 있었다. 향수 냄새도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첫날은 허탕이었다. 그저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표정이 너무도 경계에 차 있었다. 식당에서 나올 때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둘째 날, 그는 멀리 떨어진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정선이. 익숙한 얼굴이었고 낯선 동작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먼저 손을 얹었고 그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참았다. 그날부터 다이어리의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셋째 날엔 모텔. 오전 11시 입실, 오후 1시 퇴실. 나는 멀리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넷째 날엔 한강 근처 드라이브. 차량 블랙박스에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렌터카를 이용했다. 다섯째 날엔 우리 가족이 자주 갔던 해변. 그 방파제에서 우리가 가족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서 남편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나는 주차된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싹 말랐다. 사진을 찍을 힘도 없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나는 창문을 내릴 수조차 없었다.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은 내가 기억하던 그 미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다. 입가에 걸린 미소가 낯설고 기괴하게 느껴졌다. 그건 내가 받아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우리 부부의 25년이 선의와 공유된 거였다. 그 순간 내가 함께 보냈던 세월이 너무도 가벼워졌다. 희생이었던 줄 알았던 날들이 알고 보니 한낱 허무였다. 그리고 나는 점점 연결되는 조각들 사이에서 한 가지 가능성에 다다르게 됐다. 왜 하필 정선이었을까? 왜 하필 그렇게 익숙한 표정으로 그가 그녀를 바라봤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던 어느 날 문득 떠올랐다. 결혼 전 시댁 식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스치듯 언급됐던 한 여자 이름. 남편의 사촌이 슬쩍 던졌던 말. 아, 그때 내가 미쳐 있었던 그 선이? 걔는 뭐하고 산대? 그땐 그냥 옛 친구겠거니 넘겼던 그 이름이 이제야 또렷이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남편과 정선이가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됐다. 남편의 대학 동창이 SNS에 올린 30년 전 동아리 정모 사진이었다.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 보내준 그 사진 속에서 정선이와 남편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단체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만 향해 있었다. 팔짱을 낀 모습은 없었지만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그들이 예사롭지 않은 사이였음을 알아채기엔 나에겐 너무도 익숙한 눈빛이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결혼 전 들었던 누군가의 말, 사소하게 흘려들었던 농담 같은 이야기들. 그 모든 조각들이 결국 정선이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맞춰졌다. 그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 결혼식 전에 완전히 끝났다던 이야기는 결국 나에게 하지 못한 과거였던 것이다. 나는 분노했다. 그럼 나는 시작부터 대체 뭔 존재였던 걸까? 그의 선택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만이 진심이었던 세월은 그에게 그렇지 않았다는 것.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아직 젊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을 다 알기엔 너무도 순수하고 조용한 아이였다. 말을 꺼내기 전 수없이 망설였다. 정말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무너뜨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거짓으로 감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침묵은 죄라고 생각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단단하게 말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진실은 아들에게 칼이 되었고 동시에 방패가 되었다. 이제는 그도 어른이 되어야 할 순간이었다. 우리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해버렸다. 아들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동자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말 대신 그의 손이 내 앞에 놓인 물컵을 조심스레 건넸다. 나는 그 손끝에서 떨리는 체온을 느꼈다. 밤마다 공부에 지쳐 돌아온 아들에게 나는 늘 반찬을 따뜻하게 데워내 주었다. 시험이 끝나면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길 바라며 새벽까지 도시락을 준비했다. 그 아이는 늘 묵묵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내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정이 그 아이 눈앞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걸 두 팔로 막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눈물만 났다. 25년을 견딘 이유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다. 나는 숨쉬고 있었고 내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들은 울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났다. 25년을 견딘 이유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다. 나는 숨쉬고 있었고 내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단 한순간도 나만의 삶을 살지 못했다.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를 모시며 25년을 가족을 위해 바쳤다. 시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매번 목욕도 직접 도와드렸다. 겨울이면 발이 시릴까 전기방석을 먼저 켜놓고 여름이면 손수건에 얼음을 감싸 시원하게 해드렸다. 손톱이 갈라지거나 허리가 아프실 때면 파스를 붙여드리고 끙끙 앓을 땐 밤새 곁을 지키며 체온계를 수시로 들여다봤다. 명절마다 남편은 외면했지만 나는 시댁 어른들 앞에 서서 늘 웃으며 절했다. 손님상부터 설거지까지 혼자 해도 뒷말 없이 참았다. 시어머니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약을 챙기고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드리며 간병인처럼 살았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으실 옷을 손빨래했고 가끔은 머리를 감겨드리며 따뜻한 손길로 말없이 어루만졌다. 누군가 딸처럼 지낸다 말하면 나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며 웃어넘겼다. 남편이 밖에서 사랑을 나눌 동안 나는 집안에서 모든 가족을 품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들, 그의 밥상과 빨래와 계절까지. 그리고도 단 한 번도 누구도 내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알았던 걸까? 병상에 누워 나를 조용히 부르시곤 마지막 힘을 내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늘 거칠고 따뜻했다. 손등 위로 뜨겁게 떨어지던 눈물. 그제야 나는 들었다. 평생 들은 적 없던 말. 내가 내 며느리라서 고맙다. 그 말이 내겐 상이라도 된 듯 나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단 하나의 인정. 그 말 한마디가 내가 견뎌온 세월의 고통을 전부 쓸어내는 듯 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지막 희생의 이유가 되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다. 이날은 아들만 집에 있었다. 오랜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 위에는 삼계탕, 잡채, 나물 3가지, 직접 빚은 만두까지. 평소처럼 시어머니는 내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고 남편은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꾸도 없었다. 그때였다.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정선이.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그간 모아온 증거들을 꺼냈다. 사진, 문자 캡처, 위치 기록, 모텔 영수증,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커플 팔찌까지. 나는 그것들을 식탁 한가운데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순간 젓가락이 떨어지고 공기마저 멎는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증거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남편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너 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도 그게 내가 할 짓이냐? 남편은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찍으며 분노를 삼켰다. 이 며느리가 널 어떻게 챙겼는지 내가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냐? 내가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동안 얘가 어떻게 우리 집 지켜왔는지 알아? 그 목소리는 흔들렸고 분노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은 수저를 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고 남편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말을 꺼낼 준비만 하고 있었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러는 건 좀. 나는 고개를 들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가족 앞에서는 내가 한 짓이 부끄러워? 그럼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그 순간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변명은 없었다. 나는 식탁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다. 이게 당신이 내게 가한 25년의 배신이야. 나 혼자 참고, 나 혼자 삼키고, 나 혼자 버틴 결과가 이거라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쥔 채 컵이 덜덜 떨릴 정도로 손이 흔들렸다.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울지 않았다. 대신 속이 조금씩 비워지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아들의 방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다. 그는 한참을 나와 시어머니를 바라보다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작고 따뜻한 손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남아있다는 위로를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식탁에선 누구도 웃지 않았다. 며칠 뒤 정선이가 찾아왔다. 야위고 초췌한 얼굴.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보자마자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를 마쳤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마지막 기회인 듯 문턱에 선 채 서 있었다. 미안해. 너한텐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한번 말하고 싶었어.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다. 나도 한때 무너졌던 사람이었어.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무도 없던 시절에 오빠가 먼저 다가왔어. 나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단 하나 용서란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든 너는 날 배신했어.
친구란 이름으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넌 모든 걸 망가뜨렸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 이름은 내 기억에서 지워질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그녀는 울 듯 말 듯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떨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지나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 내가 봤던 너희 모습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외로움보다 내가 당한 배신이 더 아프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내가 견뎌온 25년을 내가 가볍게 입에 담지 마.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심장이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다. 그녀의 사정이 무엇이든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이혼을 결심했고 위자료 소송도 함께 걸었다. 남편은 처음엔 버텼다. 책임을 회피했고 변호사를 내세워 가정을 지켰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정선이가 증언에 나섰다. 그녀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그와의 관계는 분명한 부정이었습니다. 저의 욕심이 만든 일이었고 아내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청석이 술렁였고 재판부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단호한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 집안에서 가장 지켜야 했던 사람은 제 며느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25년 동안 저 하나 보살피고 가정을 지켜줬습니다. 제 아들은 그걸 저버렸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나는 1억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부동산 재산도 일부 분할되었고 남편은 공동명의로 돼 있던 차량과 예금을 모두 포기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한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후회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져야 했고 나는 이겼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엄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이제 나는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매일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예전엔 가족을 위해 서두르기 바빴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다. 나는 여행을 다닌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바다와 산, 혼자서 걸어본 도시의 골목길들, 낯선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인사.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나는 더 이상 희생적인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내 이름으로 웃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다. 주말이면 아들이 집으로 온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요리를 한다. 언젠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지켜줄게.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들이 내 편이라는 것만으로 세상에 다시 설 용기가 생겼다. 복수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나를 되찾는 일이란 걸 배웠다.
남편은 지금 조용한 시골에서 혼자 지낸다 한다. 정선희와도 끝났다고. 그들은 서로를 망가뜨렸고 나는 나를 되찾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평생이 다른 누군가에겐 그저 스쳐간 계절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계절을 묵묵히 견뎌온 사람에겐 그 모든 순간이 인내였고 사랑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조용한 희생이었습니다. 누구도 타인의 헌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복수는 고성이나 분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장 고요한 결심, 가장 단단한 침묵 속에서 그 복수는 가장 통쾌한 형태로 완성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오롯이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25년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선택은 과연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 역시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내고 계신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